이어서 주간 주요 이슈들 진단하고요. 시사점 알아보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. 이 시간 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주일이 금방이네요. 네, 그렇네요. 네. 저희야 뭐 자주 뵈서 좋습니다. 이번 주에도 또 이슈들을 통해서 전략들, 시사점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ECB가 금리를 내렸고요.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을 푸는 그런 국면인데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네요. 시중에 돈은 많은데 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걸까요? 예, 그 기업들이 되게 돈이 많은데요. 네. 오히려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려고 한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보통 이제 자본 조달 구조를 짤 때 자기 자본이냐 아니면은 이제 차입금 타인 자본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려면 약간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네.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2015년까지는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금리를 안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그렇게 저리로 자금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. 네. 그리고 이 배당은 상당히 좀 비싼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 차입금을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에 배당과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올라갔잖아요. 그것도 이 기업이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. 네. 그만큼 주주한테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쉐어 바이백을 이제 하는 거죠. 근데 주식 수가 줄면은 일단 뭐 그 자체로도 수급이 좋아지는 거가 있고요. 그리고 이 ROA,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주가 상승에 일단 도움은 됩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밀러나 모디글리아니 같은 사람들은 뭐 기업이 싼 이자를 써도 사실 기업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사실 주주들이 높은 그 요구 수익을 뭐 원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기업 가치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수준에서는 사실 이 타인 자본을 좀 더 쓰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전통주의자의 견해가 좀 맞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자금이 남아 돌아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 소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? 그러면 역시 미국, 일본, 독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 인덱스가 낫다. 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엔화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엔화가 달러당 뭐 100엔선을 금방 넘을 것처럼 엔 약세가 아주 기세 좋게 가다가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. 97엔, 98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럽도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뭐 이런 영향도 있습니까? 예, 일단 뭐 오늘 금리를 네. 내렸죠. 0.75에서 0.5로 내렸고 한 번 더 내리겠다 그러죠. 네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럽은 사실 고육주책이죠. 뭐 가계, 기업, 국가 다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고육주책으로 이렇게 돈을 풀어대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양적 완화를 늦추지 않을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상대적인 그런 엔화의 약세 이런 것들은 조금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더욱이 이제 일본인들이 양적 완화를 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결국 환차익을 좀 먹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오히려 해외 자금들을 본국 소환하고 있죠.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일본 중앙은행이 푼 돈으로 일본 국채를 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환차익보다는 캐피탈 게인,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더 큰 거죠. 두 번째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해외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별로 일드 갭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이제 매력도 별로 없고 있고요. 세 번째로 일본 금융기관들,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권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엔화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엔화 자산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외로 잘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엔화의 약세가 약간 좀 주춤거리면 오늘 주가에 보여줬듯이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수출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봤던 부분만큼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한편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일본인들이 유럽 채권을 살 줄 알고 일각에서는 먼저 샀어요. 그러니까 프론트 러닝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유럽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 유럽 문제 해결됐다.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일본인들이 안 나가게 되면, 그러니까 남유럽 국채를 안 사게 되면 다시 금리가 올라갈 거고, 그러면 역시 유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이제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
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한 것을 오늘 뭐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즉각적으로 우리 증시의 주가를 올리는 그 효과는 못 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돈을 빨리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다.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좀 믿음을 좀 주는 것도 같은데요. 이전에도 우리가 양적 완화의 좀 부작용 같은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돈을 푸는 거요. 단기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봐도 됩니까? 글쎄요, 단기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네. 같은데, 글쎄요, 언제 뭐 터질지 그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.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이제 2년 내에는 주가 버블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라. 2년 후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때 주가 버블은 터질 것이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버블이라는 거는 풍선처럼 약한 데서 터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그동안 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? 그 돈이 와서 이 크레딧 버블을 만든 것은 사실 이머징 국가들이었지 않습니까? 희망이 있는 그런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부동산 부실은 지금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망 선고만 안 한 거죠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도산 처리만 안 한 것뿐이지 사실 문제가 된 거죠.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걸 버틸 만한 맷집이 있는데 사실 뭐 이 동남아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실이 나타났을 때 누가 말려줄 것이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루비니가 말한 2년 이내라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지금은 이제 동남아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차입을 늘리는 소비,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소비가 늘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버블이 터질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이제 재고를 늘리지 않습니까? 그 앞으로 이제 그 소비의 증가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서 그 재고가 정점을 치서 내려올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보다는 이 동남아라든가 남미 쪽에 이 재고 조정이 언제 되는가 그쪽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과 함께 또 주간 이슈들 시사점들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예, 저 혼자만 김 전무님이랑 말씀하니까 좀 심심한데 두 분이 좀 거들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. 네, 저도 궁금증이 네. 좀 생겨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최근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좀 반등이 있었죠. 최근 증권 포털에서도 이런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. 시장의 주도주가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? 글쎄요,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최근에 이 대형주가 조금 올라왔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뱅가드 매물이 있었지 않습니까? 뱅가드에서 이제 그 한국을 신흥시장에서 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그 매물이 남긴 남았어요. 근데 선진국에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쪽은 또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두 개 서로 비슷해졌어요. 그러니까 퉁치자는 거죠. 그래서 매물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. 특히 이제 이 선진국 시장이 커졌고 신흥시장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매물은 이제 많이 없어졌다.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매물 부담을 가장 많이 받은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 대형주의 그 중소형주 대비 주가 배율이 너무 하향 이탈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 가치주 펀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중소형 가치주가 아니라 대형주 가치주 사겠다.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철강이라든가 화학, 정유, 건설 같은 이런 산업재의 주식들이 그 가치 훼손 과정이 끝났는가, 디레이팅 과정이 끝나느냐 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과연 싸냐,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,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주가 반등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 건가,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아직도 코스피는 그냥 그 박스권에 있을 것이다. 코스피 한 뭐 1900에서 2050, 뭐 그 정도에서 그냥 갇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IT 같은 경우도 지금은 되게 좋은데요. 사실 그 저가폰에 대한 공습은 시작됐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수익성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. 근데 뭐가 그걸 가리고 있냐면은 지금 뭐 신흥시장에서 이 스마트폰의 그 수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. 지금 뭐 그걸 다 가리고 있는데 그 수요 증가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
이제 이런 그 수익성 훼손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이다. 그래서 이 역시 대형주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긴 어렵고요.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있는 중소형주에서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언급을 하셨었는데요. 또 화장품도 큰 관심을 받았었죠. 이를 중심의 모멘텀은 좀 계속될까요? 예, 화장품은 그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무슨 효과요? 립스틱 효과요. 립스틱 효과.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여자들이 립스틱을 더 바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비싼 화장품은 못 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렴한 립스틱을 사면서 좀 만족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 뭔가 또 이제 같은데. 경기가 안 좋을 때 약간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뭐 네. 있는 맞아요. 것들이 그런 부분도 있는다든지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래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뭐 화장품이 네. 굉장히 수요가 방어적이다. 뭐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요즘은 군인들도 목욕탕 갈 때 화장품을 4개씩이나 들고 간다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도대체 군인들이 얼마나 군기가 빠졌으면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분들이 제대 이후에 이 직업을 갖기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이 선배로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뭐 화장품의 수요가 뭐 괜찮은 건 사실인데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가 화장품이 느는 거예요. 근데 이 저가 화장품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보다는 화장품의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가 진짜 유망한 거죠. 다만 이런 데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주의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새로운 좋은 소식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예. 이런 것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가 화장품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가나 고가나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엔 고급 화장품 쓰시는 분들이 피부과를 가요. 그래서 보톡스나 그냥 필러 같은 거 피부 보형물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넣거든요. 그러니까 그 효과 면에서는 확실히 차별이 나죠. 그러니까 이 피부과 이 트리트먼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 가격 차이도 별로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 고가 화장품은 아무래도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보형물이라든가 아까 필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보톡스를 만드는 그 생산 업체들 그런데 주가를 좀 쳐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군인들이 목욕탕 갈 때 화장품을 4개씩이나 들고 간다는 말씀이 쇼킹했고, 예. 또, 김여진 캐스터가 이제 질문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카지노 업종도 관심이 좀 있었어요, 전무님. 중국인들이 이제 연휴 시즌이고 온다 그랬는데, 해외 카지노 업체가 이제 국내에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카지노 업체들 경쟁 심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다고요? 예, 아무래도 뭐 그분들이 이제 빅 플레이어니까, 그러니까 네. 자이언트니까 들어오면 상당히 좀 버거운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근심도 듭니다.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대단지 리조트를 짓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을 끌고 올 것이다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어요. 지금 이제 영종도 쪽인 얘기가 되는 예, 모양이죠? 맞습니다. 그런데 저는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복합 리조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VIP들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 들어오잖아요. 근데 그 일반 고객들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요. 네. 마카오도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 VIP들,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도박꾼들이죠. 그분들은 돈을 잘 안 잃지 않습니까? 그리고 도박만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일반 고객들은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수익성에서 상대가 안 돼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과연 많이 영종도로 끌어모을 수 있는 거냐. 저는 그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 중국에서 돈 많은 분들이 상해나 북경에 살지 않습니까? 사실 마카오 가는 것보다 영종도가 훨씬 빠르죠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가 지금 뭐 비리 척결을 위해서 시퍼렇게 눈 뜨고 보지 않습니까? 근데 마카오로 가면 도박하는 거 뻔해요. 다른 거 할 게 없거든요. 그분은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. 근데 영종도로 오면은 여기는 사실 쇼핑할 수 있으니까 얘가 쇼핑하러 가는 건지 도박하러 가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의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일단 뭐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영종도가 참 매력이 있고 또 하나는 해외 글로벌 플레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아마 혼자 안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존 플레이어가 같이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커다란 위협은 안 된다. 그래서 이 카지노 업체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.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 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